네, 필살기 고수회전. 오늘도 두 분이 엄선한 종목과 또 관심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송기훈 전문가의 관심 업종부터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자, 오늘은 증권주를 예. 준비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뭐 고점에서의 변동성도 사실 좀 간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미국의 어떤 행정부의 셧다운 종료라던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같은 또 긍정적 재료까지 함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유난히 그렇죠. 또 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맞습니다. 배경에서 선별하신 걸까요? 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코스피가 이제 4천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금융 증권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그다음에 고배당성에 강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 지주사 종목들이 강세로 좀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 종료 소식과 더불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의 동반 상승도 지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은 하지만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이라는 측면에서 금융, 증권, 지주사 등 고배당 주가 단연 돋보이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종목별로 보면 또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4,000PE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도 덩치를 빠르게 불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일찌감치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까지를 보면 누적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연내 2조 클럽에 가입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증권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2조 클럽 가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어. 최근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3분기까지 연결 기준으로 누적 영업이 1조 9,800억이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남았죠, 사실. 그래서 아마 2조 클럽 가입은 무난히 달성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한국투자증권이 독보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증시 호황에 따른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죠. 이제 위탁 매매, 그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 부분이 크게 성장한 이유도 있지만은요. 차별화된 운용 수익에 대한 경쟁력이 큰 목을 했습니다. 특히 9월 금리 급등 등 운용 환경이 녹록치 않았을 때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안정적인 운용 수익을 창출하였고요. 다른 증권사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또 기업 금융 부분에서도 높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 꾸준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관심 섹터의 증권주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시장 흐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이 많이 쌓이고 있다던가 많은 뉴스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예. 꼭 뒤따르는 어떤 단어랄까요? 저평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투자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증권주 하면은 자동차 업종하고 대표적으로 두 업종이 굉장히 저평가되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주는 최근에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고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에 동의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 국내 증시가 화랑이 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우호적인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증권주가 코스피 지수나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업종 대비해서 덜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증권주는 정통적으로 이제 PBR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저평가 매력이 항상 존재하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PBR은 이제 주가를 기업의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으로 1배 미만이면 장부상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뜻을 말하기도 하죠. 네네. 증권주들은 이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PBR 1배를 하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기업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상태로 항상 존재하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코스피 4천 회복 과정에서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이제 증권사의 핵심 수익인 이제 브로커리지가 위탁 매매죠. 위탁 매매 수수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3분기까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증권사들이 4분기에도 늘어난 거래대금을 바탕으로 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런 저평가에서 벗어난 어떤 밸류업 바람이 또 증권주에 아주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PBR 개선과 함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같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덧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런 증권업계의 밸류업 열풍 어떤 의의가 있다고 저희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이제 증권업계의 밸류업 열풍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여 자본력을 일단 많이 키웠습니다. 또 여기에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추진 기조와 맞물려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받는 환경에 이르렀거든요. 또 한국투자증권의 이조클럽 달성에서 기대해서 보듯이 증권사들은 증시 호황 덕분에 견고한 실적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초대형 IB 등 대형 증권사들의 자본 건전성 지표인 NCR 지표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수순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금융당국의 금융지주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증권사 역시 금융업의 한 축으로서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대형 증권사들은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거나 결산 배당 외에 분기 배당을 도입하는 등 배당 정책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NH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왜 지금 증권주를 바라봐야 하는가? 송균 전문가의 오늘 관심 섹터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쯤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김종숙 전문가의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4,000p 이상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증권주가 최대 수혜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수 4,000포인트 시대에서 증권업종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증권사 실적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위탁 매매 사업이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나 글로벌 금리 인하 등 IT 기업 실적 개선 등 시장 흐름이 좋고 이런 배경에서 증권업종의 영업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의 투자 전략. 오늘은 증권업종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황과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탑픽 2개를 준비하셨거든요. 먼저 예.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합니다. 자, 먼저 증권주 가운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뭐 정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증권 관련 섹터가 좋은 건 맞습니다만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이 메리츠 금융지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보니까 수급의 맥이 아직까지는 좀 여의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미 재작년에 굉장히 화려한 일을 펼쳤죠,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른 금융지주사 대비해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선반영됐다. 그렇죠. 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금융주 디스카운트의 굴레를 일찌감치 벗어났죠. 그래서 가장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왔고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주가 레벨업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최근 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거에 비하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부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서 주주 가치를 충분히 올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에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이 뭐 배당도 그렇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상당히 좀 모범 기업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행을 했었던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지주사 중에서 주주 환원 정책의 모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는 이제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을 넘어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구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타사 대비 모범이라는 평가받는 핵심적인 이유를 보면은요. 2023년도에서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당기 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식화했고요. 네네. 또한 국내 금융지주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환원율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공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미래의 주주환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투명도를 높였고요. 여기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당 가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단순히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보유하면 주가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소각을 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주당 순이익 EPS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ROE가 높아지고 그래서 주주 가치가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 2023년 4월 메리츠 화재를 갖다 메리츠 화재가 메리츠 증권을 지주사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서 금융지주 중에서도 획기적인 주주 신화적 행보를 보였고요. 그동안 이제 주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이 되는 게 중복 상장, 뭐 모자 상장 이런 이슈가 많잖아요. 네. 쪼개기 상장이든가 이런 거를 갖다 완전히 탈피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묶여 있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가가 앞으로의 이제 투자를 관심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요.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동반 순매수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시간이 더 길어질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보시는 걸까요? 예, 최근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이 이제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간 동안 주가 정체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범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견고한 실적 전망이 재차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돌아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및 금융주 배당 확대 논의의 수혜를 찾으면서 이미 검증된 주주환원 정책을 가진 메리츠 금융지주에 다시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는 연결순이익 50% 이상 환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이미 제시한 바 있고요. 이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유지되는 한 수급 모멘텀은 꾸준히 확보될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력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증시 화랑으로 금융업종 전반의 호황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주환원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는 당장 크게 이익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주당 순자산 가치를 빠르게 증가시켜서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장기적인 주가 레벨업의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주가 레벨업에 대한 기대치를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접근도 조금 긴 시각으로 긴 예. 호흡으로 바라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이다. 이 메리츠 금융지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이 바람직할까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미 선도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전을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이미 선반영된 그 역할이 있어가지고 좀 정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약간 주가 조정을 갖다가 줬을 때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집을 해가지고요. 중기적으로 내년 이후까지 17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손절가는 10만 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손절을 하는 걸로 대응을 하고요. 만약에 10만 원을 깨졌다 다시 돌파하면 다시 재매수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메리츠 금융지주의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기훈 전문가의 다양한 투자 정보를 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디일까요? 자, 증권주 화제 종목 미래에셋증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사실 시장 기대를 좀 밑돌면서 발표가 됐잖아요.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미래에셋증권이 최근에 이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실적 미스가 났죠. 근데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하고 비교했을 때 40%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회사 측은 이 같은 영업이익 감소가 회계상 착시 현상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인 영업 성과는 견조하다고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네네.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판교 알파돔 타워 개발을 위해서 조성한 부동산 펀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익이 이제 기타 수익으로 잡히면서 해당 펀드의 다른 투자자에 대한 지분 매각분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영업 비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는 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설명이고요. 네. 실제 매각 이익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부 해외 부동산 관련 호텔 자산에서 약 1,600억
1,600억 정도의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된 것도 영업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이는 증권사들이 안고 있는 해외 투자 리스크의 일부가 현실화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영업 부분의 기초 체력은 견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재료를 저희가 찾아본다면 국내 증권사 최초로 미래에셋증권의 연금과 해외 주식 잔고가 모두 5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또 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업계 내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위상이 아니냐,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장기적인 고객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에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업계 내 독보적인 위상을 좀 공고히 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해외 주식 잔고 연금과 해외 주식 잔고 모두 50조 원을 돌파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고객 기반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하는 경쟁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등 연금 시장에서 확고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네. 이 연금자산 잔고가 국내 증권사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의미는요, 연금자산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시장의 성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꾸준한 수익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해외 주식 자산 잔고 역시 5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해외 자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 점유율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는 다양한 글로벌 금융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제공 능력 덕분이고요. 특히 연금과 해외 주식의 시너지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대거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이 일회성 회계 비용으로 인해서 기대에 못 미쳤지만 50조 원 클럽 달성은 근본적인 영업력과 고객 기반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송기훈 전문가의 증권 섹터 내 두 번째 탑픽이 바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전 3.0을 제시했더라고요. 글로벌 투자 부분의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의지를 다졌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떤 뭐 충분한 모멘텀을 예,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미래에셋 3.0 시대 비전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거로 보이고요. 이 단기적인 실적 이슈를 넘어서 증권사의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를 이끌어낼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3.0 전략은 단순히 글로벌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고요. 신기술 전담 조직을 통해서 AI 기반의 투자 전략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웹3 기반의 글로벌 디지털 월렛 등을 구축 등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맞춤형 글로벌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 우위를 더욱 확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의 단기적인 주가는 이제 시장 상황과 일회성 회계 이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에셋 3.0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AI 디지털 전략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체질을 혁신하고 주가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로 예측이 됩니다. 네네. 특히 미래에셋 3.0은 AI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차별화된 투자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제 미래에셋만의 의지고요. 이는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은 다른 증권사 확연히 차별화되는 구간입니다. 특히 글로벌 선두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글로벌 프리미엄을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주가와 실적을 견인할 만한 재료가 뭐가 있는지 기대되는 모멘텀들을 파헤쳐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접근 전략을 잡아봐야겠죠.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까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 수혜이기도 하지만은 단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매집하여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네. 22,000원
근처에서 분할로 매집하여서 중기적 보유 전략으로 목표가는 32,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권 섹터, 미래에셋 증권까지 송기훈 전문가의 자세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